가장 마지막에 배우셨던 내용은 애규멘테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강이라고 하는데 결국 애규멘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실제 데이터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는 또 데이터가 균형이 안 맞는 소위 이제 임밸런스 데이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균형을 맞추거나 또는 데이터 샘플 수를 조금 더 늘려서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규멘테이션, 증강이라는 기법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보다 최근에는 바로 이 생성정 적대 신경망이라고 하는, 줄여서 이것을 우리가 겐이라고 합니다. 이 겐이라는 방법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영상 데이터인 경우에는 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요즘 좀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있어서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 딥 컨볼루전 겐이라고 해서 DC 간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컨볼루전 레이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컨볼루전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그런 레이어 형식을 학습을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생성하고요. 데이터를 X만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결국은 죄송합니다. 제너레이터가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감별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겐인데 좀 더 영상 쪽에 쓰는 게 이제 DC 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배우셨는데 LS 겐이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 스퀘어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마치 저희가 리그레이션 모델 설명할 때처럼 결국 요런 우리가 리그레이션 모델 보시면 잔차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 데이터 값하고 우리가 하나의 예측선하고의 거리를 우리가 소위 이제 오차, 잔차, 레지두얼을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치우쳐져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 페이크 데이터인데 이쪽 선 아래쪽은 우리가 리얼 데이터로 본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페이크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로 이렇게 뭔가 잘못 판단된 이런 데이터들을, 분포가 너무 밑에 있으니까요. 얘를 요 위로 올려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증강해내는 그런 식의 이제 LS 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DC 간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스테이블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LS 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 오차를 줄여주는 거죠. 자, 이런 하나의 우리가 이 바운더리에서 떨어진 게 오차라면 이 간격을 줄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마치 이상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줄여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세미 간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개예요. 보시면.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식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별자 쪽에 좀 더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세미 슈퍼바이스드 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사이클 간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배경까지도, 배경 맥락은 그대로 두고 이 두 개의 어떤 이 오브젝을 이렇게 서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이미지만 변경해주는, 이런 식으로 생성했을 때 우리가 사이클 간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결국은 전부 다 데이터 애규멘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증강하는 그러한 기술들이었고요. 그 기술의 가장 큰 이제 최근에 이런 겐이라는 게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 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응용 예를 보시면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복부 CT 사진이잖아요. 그 복부 CT에서 우리가 이런 뭐 장기나 이런 뭐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규멘테이션 할 때 우리가 씁니다. 실제 이건 이제 활용된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예를 들면 이 CT의 뭐 해상도가 아니라 이 뭐라 그러죠? 이 촬영 레이어를 줄이는 방법 대신에 뭐 겐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조건부 겐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클 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 임상 연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뇌동맥류에 대한 거였는데, 뇌동맥류라는 거는 이런 하나의 뇌혈관이 있고요.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뇌혈관 중에서 이 동맥이 크게 보면 세 가지 갈래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연수라고 해서요. 메둘라 오브링가타. 그러니까 연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레벨룸 큰 대뇌 밑에 이렇게 있는 조직이고요. 이렇게 혈관이 들어가서 크게는 앞쪽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중간으로 하나 들어가고 끝으로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뇌혈관이. 어쨌든 이게 이런 것들이 만약에 ICH, 그러니까 뇌내 출혈 같은 게 생기면, 지금 보시면 이건 이제 굵직한 뇌 동맥이고요. 문제는 출혈은 이런 아주 작은 모세혈관, 미세혈관 이런 데서 이제 출혈들이 보통 생깁니다. 그러니까 큰 혈관에서 출혈 생기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결국은 출혈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풍선 같은 게 터진 것처럼 이런 아주 굵직한 관은 잘 터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얇은 관에서 터지게 되는데, 터지게 되면 그 혈관이 터진 그 부위가 같이 이렇게 사멸하게 됩니다. 사멸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 뇌혈관이 터지는 거에 대한 가장 이제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런 뇌동맥류예요. 그러니까 이 뇌동맥류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기형적인 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사 엔지오그래피라고 그래서 그 3차원으로 된 이제 혈관 지도를 봐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소위 물집 같은 게 있으면, 물집은 언젠가 우리 터지잖아요. 여드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여드름이 있으면 사실은 그 부분이 터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수술법인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클립 같은 걸로 쪼매가지고요. 인두 같은 걸로 지집니다. 떼고 지지고 따지고 보면 다 이제 그런 하나의 수술 과정 그러한 하나의 좀 테크니컬한 것들인데요. 자, 어쨌든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헤모라직 스트로크, 그러니까 이제 출혈성 뇌졸중, 그렇죠. 출혈성 뇌졸중에 있어서 지금 이 애니미아라고 하는 요 뇌동맥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리스크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엔지오그래피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3D로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이런 영상을 이렇게, 이게 지금 뇌혈관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게 윌리스 환이라고 그래서 요게 지금 그 한 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환 서클.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이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혈관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혈관, 중간으로 가는 혈관, 끝으로 가는 혈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뇌에 우리가 피를 공급을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요런데 지금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뇌동맥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증강, 우리가 애규멘테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내서 학습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AI에 우리가. 그러니까 AI는 결국은 이 학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영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너리하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본다면 이제 결국은 확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뇌동맥류일 확률, 그러니까 0과 1로 코딩이 되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제 만들어서
뭐 솔직히 이제 의료 AI의 뭐 가장 큰 분야가 우리가 보시면 이런 의료 영상이거든요. 저는 뭐 영상 원래 전문한 사람은 아니고요. 보시면 MRA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걸 찍어요. MRA를 3D로 찍고 나면 엔지오그래피가 나오고 혈관에 지금 혈관의 세그멘테이션, 혈관에서 지금 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전문가 눈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이 뇌동맥류인지 원래 뭐 혈관이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엔지오그래피로 이제 영상의학 전문의가 보시고 또 신경과 전문의가 보시고 이게 지금 뇌동맥류다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뇌동맥류가 종류가 많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여드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드름도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반드시 뭐 동그랗게 생긴 게 여드름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뇌동맥류다라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스트랙션 얘를 추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3D 레스넷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배우실 텐데, 오늘이나 다음 시간 좀 배우실 텐데, 이게 그 딥러닝의 모델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넷, 뭐 레스넷,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이제 모델 형태로 이렇게 결국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의 이런 포맷을 만든 이제 하나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류라고 할까요?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써서 이렇게 본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최근에는 뭐 유넷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압축하면서 바로 풀어버리는 요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요런 딥러닝 구조를 영상에서 많이 씁니다. 또 그래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프리딕션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 유넷을 쓴다고 해서 시간이 좀 단축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뇌 동맥류를 지금 이런 CT 사진에서도 우리가 바로 디텍션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를 엔지오그래피가 아니라 만약에 요 지금 브레인 CT 사진으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뇌동맥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보신다고 해도 지금 지금 어딨죠? 여기죠.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요 밑에가 이제 측내실 일부가 지금 보이고 있고, 여기가 시상 살라무스 시상이 있고, 그 옆에 지금 요 공간에 요게 지금 뇌동맥류인지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엔지오그래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걸로 봐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지금 그냥 브레인 CT를 찍었는데 우리가 브레인 CT에서 바로 지금 요 살라무스 옆에 이 혈관에 지금 동맥류가 있다라는 걸 바로 디텍션 해주면, 이런 게 지금 이제 AI, 의료 AI, 영상 AI의 장점이죠, 장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도 단축하고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랙션 시켜주고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서 결국은 보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IOU라고 해서요, 이런 개수도 뭐 파악하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걸로 이제 그 의료 AI를 만들어요. 특허를 내고 지금 이 기술로 실제로 이제 브레인 CT에서 뇌 동맥류를 이제 검출해내는 이런 것들이 뭐 많은 의료 인공지능 회사, 뭐 뷰너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검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부 자료로도 하고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외부 자료로도 하고, 그러니까 외부 자료는 가능하면 그 실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병원의 데이터로 하는 게 맞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서 뭐 이렇게 논문으로 내고 뭐 이렇게들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고요. 이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수박 걸타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서로가 도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웃긴 게 이제 서로가 도메인도 다르고, 웃긴 건 이제 저도 이게 영상이 전문은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좀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어쨌든 저로서도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그전까지 했던 걸 한번 제가 복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의료인공지능이 뭔지 첫 시간에 배우셨고 딥러닝 방법론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자, 전처리는 결국은 우리가 숫자화, 벡터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도 아니고 매트릭스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게 의료 데이터 특성상 데이터가 무한대가 아닙니다. 우리 이런 사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규멘테이션, 그러니까 증강하는 기법이 있다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룰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실 거는 뭐냐면 이제 6번은 오늘 이제 뭘 할 거냐면 6번하고 7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컨버런스 뉴럴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타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타입이라는 거는 알고리즘 타입이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넷이라든지 레스넷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하나의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글이나 뭐 IBM이나 여러 가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아주 성능 좋은 그런 딥러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와서 학습을 시켜요, 그대로. 자, 그래서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뭐 1시간 듣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결과 분석, 이게 더 중요해요. 결과 분석.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툴을 이용하시거나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시게 되는데 중요한 건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요거는 약간 표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툴로 하시던 간에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것이 오버피팅인지 언더피팅인지 예를 들면 이 적합이 된 건지 과적합이 된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플랫 그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딥러닝 우리가 소위 이제 합성고 신경망을 가지고 좀 예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합성고 신경망의 원리는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인공지능을 우리가 개발하는 소위 이제 의료인공지능,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은 뭐냐? 우리 프리시즌 메디슨, 그러니까 정밀 의료인데 정밀 의료를 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타겟에 맞춰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80%는 우리가 AI 메디슨, 소위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뭐 하드웨어는 더 아니고, 그러니까 AI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완성되는 형태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프로시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스테이지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데이터셋 구조를 파악해서 데이터 형태를 분석 가능하게 전처리 가능하게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걸 전처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우셨죠, 전처리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이즈도 없애고요. 백그라운드 노이즈도 없애고 해서 아주 우리가 전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겁니다. 지금 오늘 설명할 게 요건데 딥러닝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전처리한 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이 정확도, 그러니까 얼만큼 정확하게 잘 디텍션 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 물론 전처리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모델을 쓸 거냐, 요 모델에 따라서 지금 의료 인공지능의 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뭐 소위 우리가 한 뭐 초등학생쯤 되면 어떤 학습지를 쓰느냐, 우리가 어떤 학습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성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지를 훈련하는 방법 대신에 이 학습지를 고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재를 쓰냐. 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대세가 결국은 기본적인 형태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우리 줄여서 CNN이라고 하는데 이 형태는 간단합니다. 이 형태는
핵심은 뭐냐? 필터링인데요. 필터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눈처럼요. 우리가 지금 시각적으로 지금 이 붕어 사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붕어 사진을 우리는 지금 한 번에 눈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시각 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PVC, 프리머리 비주얼 컬텍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시각 피질, 연합 시각 피질, 어소시에이션 비주얼 컬텍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예를 들면 사람의 눈으로 이 금붕어를 본다면 우리는 처음에 예를 들면 금붕어 색깔을 보는 피질이 있고요. 시진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변부의 요런 모습들을 보는 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런 쉐이프, 모양을 보는 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뇌에서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컬텍스, 피질에서 각기 나눠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을 해서 이거 금붕어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필터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걔를 고스란히 얘 하나하나 필터링을 피질이라고 컬텍스라고 가정한다면 CNN은 컴퓨터로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선만 보는, 예를 들면 가로선만 보는 필터, 세로선만 보는 필터, 색깔만 보는 필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필터를 강조해서 우리가 좀 더 해상도 높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게 카메라 원리하고도 비슷해요. 카메라도 여러분들 아주 성능 좋은 카메라는 필터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인간의 눈은 이 중심부부터 보는데 예전에 한번 이 김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엣지부터 보는 게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해상도 높게 보거든요. 본 다음에 필터링을 압축을 해서 얘를 다시 이렇게 플라턴은 뭐냐 하면 평활화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가 이런 여러 개의 이런 입체적인 레이어를 매트릭스 형태로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AI는 이걸 다시 벡터 형태, 그러니까 이 컬럼이 하나밖에 없는 이 벡터 형태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얘에 대한 거를. 그렇게 해서 최종 값을 예를 들면 지금 이건 이제 멀티 클래스인데요. 노미널 클래스인데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얘가 피쉬구나, 물고기구나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 CNN인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 얘를 여러 개의 레이어로 확대라기보다 정밀하게 파악해서 걔를 압축해서 그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어서 결국 평평하게 만들면 0과 1의 배열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확률을 찾아내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CNN의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구조예요, 구조. 일반적인. 자, 그런데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구조가 있는데 커널은 뭐냐 하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입체적인 모양으로 뭐 보고자 할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면 너무 좀 길어져서요. 자, 어쨌든 핵심은 요건데 자, 지금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도메인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사이클 겐 얘기할 때 보면 이게 이제 도메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근데 이게 도메인이 우리가 요런 현상에서 이 붕어 하나를 지금 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얘는 다른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지금 보시면 엑스레이인데요. 보시면 뼈가 이제 입체적으로 있어요. 뼈가. 그러니까 지금 갈비뼈가 위에 지금 둘러싸고 있고 이 안에 장기들이 있습니다. 장기들이 있고 이 안에 혈관들도 있고 이 중에서 뭐 예를 들면 폐의 작은 종양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얘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얘는 그냥 뒤에 백그라운드를 없애면 돼요. 근데 없애고 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세그멘테이션처럼 이걸 없애고 나서 붕어만 남겨놓고 우리가 엣지부터 파악하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겹쳐 있어요. 뼈도 있고 혈관도 있고 종양도 있고 조직도 있고 또 수많은 장기도 같이 겹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자, 얘를 우리가 AI는 이렇게 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소위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건데 CNN에서 처음에는 자, 하나하나 다 작게 관찰해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필터링을 써서 하나하나 다 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본 다음에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본 다음에 보다 더 광의의 개념으로 한번 쑥 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좁은 영역에서 넓은 영역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엣지부터 보다가 옮기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확대해서 보다가 나중에는 얘를 다시 괜히 축소해서 보다가 확대해서 보다가 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직의 문제점을. 여기 뭐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커널, 필터, 우리가 필터를 커널이었는데 요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필터의 사이즈가.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필터가 한 번에 보는 영역이 우리가 소위 지금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보고 크게 보고 하려면 필터 사이즈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보시는 요 커널이라고 하는 필터가 사이즈가 어떻게 이제 커지냐 작아지냐 이게 하나의 핵심 이제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시면 자, 필터가 한 번에 보는 영역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동을 하잖아요. 한 칸 한 칸 한 칸 이동하는 요거를 우리가 스트라이드라고 해요. 스트라이딩. 보통은 이제 스트라이딩이라고 합니다. ing 형태를 붙여서 그러니까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요 모습을 우리가 얘가 커버로 돼서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이동하는 거예요. 한 칸 한 칸. 이동하면서 미세하게 보는 겁니다. 자,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처음에 아주 세부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옆으로 옮기면서 하나씩 보게 될 때 요 옮기는 요 과정을 스트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스트라이딩을 했어요. 스트라이딩을 하고 그 다음에 풀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옮기는 요 픽셀 하나를 옮기는 걸 이제 스트라이딩을 하고요. 필터를 우리가 필터 크기를 우리가 필터 크기 그러니까 요 크기를 우리가 커널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를 줄일 때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미지를 줄여가면서 하기도 합니다. 요 이미지를 줄이는 걸 우리가 풀링이라고 해요. 압축, 풀링, 압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금 요런 이미지를 요렇게 좀 줄여서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 필터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필터가 다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로선만 보는 필터도 있고요. 세로선만 보는 필터도 있고 색깔만 보는 필터도 있고 우리가 뭐 깊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영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여러 개를 씁니다. 또 예를 들면 가로만 보는 필터, 세로만 보는 필터, 쉐이프 모양만 보는 필터, 뭐 깊이만 보는 음영만 보는 필터 뭐 이런 걸 씁니다. 쓰고 우리가 뎁스도 보기도 하고 하이트, 위드 뭐 전부 다 와이드 전부 다 이런 거 다 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씁니다. CNN에 대해서는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쉽게 워낙 뭐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많아서 이것만 얘기하려면 한 학기 또 지나갈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 합성곡 신경망의 구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은 크게 보면 우리가 이 컨볼루션 블락이라고 하는데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처음에는 이렇게 훑어보고요. 이 작은 단위로 이렇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정렬하고요. 그 다음에 정렬한 후에 신호를 어떤 거는 이 신호를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불필요한 신호는 이제 그만 차단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값 이상부터의 신호는 높여주고 옵티마이저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씁니다. 뭐 렐루 뭐 이런 함수를 여러 가지 써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신호를 변환해서 그러니까 좀 증폭할 신호는 증폭하고 증폭하지 않을 신호는 증폭하지 않는 이런 것들 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풀링, 이미지도 줄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한번 보시면 자, 훑어보기는 일단 요 지금 필터링, 요게 아까 커널이라고 하는 필터링이잖아요. 요 커널을 통해서 이 지금 사진을 하나하나 필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변부 이런 경계선 얘는 지금 예를 들면 경계선 요 가장 까만 색깔들을 흰색으로 필터링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요 사람의 지금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요게 뒤에가 배경이고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뒤에가 배경이고 이 사람의 이게 머리다 라는 거 우리는 뭐 눈으로 너무 쉽게 알지만 사실 이 AI는 그렇게 보지 않죠. AI는 이걸 그 숫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터링하면 요런 이제 개념으로 또 주변에 이제 이 외곽이 엣지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얘를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지만 이 실제로 AI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숫자 형태로 봅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그래서 요 필터 있죠. 지금 요게 필터인데 요게 필터예요. 지금 요 필터를 뒤집어 씌워줍니다. 그리고 한 칸 한 칸씩 이동하는 게 아까 스트라이더라고 얘기했잖아요. 필터를 이동해 주는데 예를 들면 곱셈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 이거 세로로 지금 요 선을 강조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보시면 0하고 0에 1을 곱해보면 0에 어떤 숫자를 곱하면 다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요 1이라고 하는 요 지금 숫자가 어떠한 값을 여기서 취하겠죠. 0 곱하면 다 0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필터링을 뒤집어 씌워서 계산을 다 해줍니다. 한 칸 한 칸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3x3인데요. 세 칸이니까 9칸이죠. 9칸을 요 9칸 보고 한 칸 또 이동해서 이렇게 9칸 보고 또 한 칸 이동해서 또 9칸 보고 그렇게 하면 한 7개 나오겠네. 7칸. 이렇게 7번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얘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훑어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필터링, 훑어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을 해요. 이제 이것을 정렬을 해서 네 이거 이제 정렬이랑 신호 변화는 뭐 같은 과정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도함수 그러니까 그 미분의 미분을 한 건데요.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유의미한 신호는 이 남겨주고 불필요한 신호는 버려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지금 정밀하게 만약에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얘를 정밀하게 이렇게 필터를 했는데 불필요한 이런 픽셀까지 다 지금 강조가 돼버리면 이 사람 모습보다 쓸데없는 뒤에 예를 들면 뭐 포스트잇 하나 붙어 있었으면 포스트잇에 이까지도 전부 다 이 필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신호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신호는 없애고 필요한 신호는 오히려 그러니까 확 강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인데 네 유의미한 신호는 남기고요. 불필요한 신호는 이제 없애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요 지금 요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스텝 펑션이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0에서 갑자기 극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띄웠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0과 1의 이분형이라면 바이너리한 데이터라면 시그모이드 함수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죠. 우리가 러지스틱 리그레이션 할 때 많이 쓰는 뭐 시그모이드 러직 곡선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요 0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0.5잖아요. 지금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지금 불필요한 값은 올리고 떨어뜨리고 의미 있는 값은 최대한 올리냐? 보시면 지금 0이 있는 요 지금 보시면 0.5잖아요. 0.5. 그러니까 0.5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확률을 계산하면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를 기준으로 0이니까 만약에 49%면 요쯤 올 거 아니에요? 49%면 버리는 거예요. 0으로 가는 거예요. 48%면 버리는 거죠, 당연히. 30%면 버리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확률이 50% 미만이면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률이 50에서 51이면 1이 되는 거예요. 뭐 60일이면 당연히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확률보다 높으면 1로 보내주고 50% 확률보다 낮으면 0으로 보내주는 자 이러한 값으로 불필요한 값은 0으로 보내버리고 필요한 값은 1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옆에 이제 렐루 함수인데요. 렐루도 지금 뭐 그 이후에 뭐 리키 렐루부터 시작해서 렐루도 뭐 무지하게 많이 저기 함수가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 알고리즘이 발달해 왔습니다.
뭐 어쨌든 이 렐로만 보시게 되면 렐로도 마찬가지예요. 0 이하는 다 버려버리고 0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이제 무한대로 올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시그모이드로 해버리면 예를 들면 값이 높은 값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쭉 올라가니까 이제 0보다 높은 값은 무조건 이제 강조해 살려버리는 무한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렐로 함수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렐로 함수가 그거는 나중에 제가 찍은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퀴렐로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그 이후에. 자, 그 다음에 풀링은 이미지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압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풀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지금 이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4x4잖아요. 이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렇게 계산을 해서 얘네가 나중에 한 칸으로 가요. 그러니까 요 3x3를 한 칸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의 값으로. 그렇게 한 것들을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또 압축해 줍니다. 압축을 또 어떻게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맥스풀링은 뭐냐면요. 여기서 가장 큰 값 있죠. 여기 지금 하는 게 맥스풀링이에요. 보시면 요 네 칸을 다시 또 한 칸으로 압축을 하는데 요걸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뭐냐 봤을 때 맥스 가장 큰 값은 20이잖아요. 그럼 얘 네 칸을 20으로 압축하는 겁니다. 대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네 칸에서는 제일 큰 값이 30이죠. 맥스 풀링 30으로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에버리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버리지 풀링은 얘 값의 평균 값을 쓰기도 해요. 이 네 개 값의 평균을 얘 더해서 4로 나눠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드 가장 빈번한 값을 하게 되면 12가 되겠죠. 여기 12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대체로 맥스 풀링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줘요.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버전 블럭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쌓아줍니다. 쌓아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이런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는요 뎁스가 필요해요. 뎁스가 왜냐하면 지금 뼈 뒤에 뭐 예를 들면 장기가 있고 장기 안에 혈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뎁스 깊이가 우리가 하나의 측정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뎁스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너비, 높이, 깊이까지. 우리의 몸은 이렇죠. 세포들은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필터링 예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링 얘만 보는 거고, 어떤 필터링 이렇게 세로만 보는 거고, 어떤 필터링은 예를 들면 이렇게 가로만 보는 필터링도 있고, 이게 하나하나 다 필터링이에요. 얘를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떠한 물체를 여러 가지 이런 아주 다양한 필터링 형태로 나눠서 본다. 정밀하게. 자, 그런 게 우리가 컨버전럴 뉴럴 네트워크의 우리가 뭐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이제 블럭을 쌓아요. 블럭을. 그래서 아까 여기 풀링이 뭐라고 그랬죠? 풀링이 압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본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얘를 압축하고 뎁스도 보고 뭐 깊이도 보고 뭐 높이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우리가 이 댄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플라턴 평화라 그러니까 결국 최종은 이 벡터 형태로 0과 1의 이런 그 뭐죠? 벡터 형태로 나열하는 형태로 제시를 해줘야 컴퓨터가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입체적으로 보는 게 편하고요. 이 컴퓨터는 벡터 형태로 보는 걸 제일 편해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턴 평평하게 평화를 하는 게 요 제일 마지막은 항상 평화라. 항상 우리가 일렬로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요 모양을 일렬 모양으로 바꿔준다. 입체 모양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쵸? 그래서 나중에 펴줘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면 얘를 플래턴을 하면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형태가 나왔으면 얘를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색깔이 더 가깝냐? 자, 이런 바이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쌓냐? 이게 이제 그 신경망의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는데요. 뭐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 좀 넘어가고요. 이거 좀 천천히 아니라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핵심은 뭐냐? 결국은 아까 컨볼루트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형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상당히 뎁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필터링을 무지하게 합니다. 뎁스부터 시작해서 뭐 너비, 뭐 높이, 하여튼 다 봅니다. 다 봐서 이제 예를 들면 제일 마지막에 얘가 종양인지 아닌지, 이거는 0과 1의 확률에서 예를 들면 0.85면 85니까 아까 우리가 좀 올릴게요. 제가 아까 우리가 요거 보시죠. 그냥 시그모이드로 보신다면 시그모이드에서는 0.85니까 0.5보다 높으니까 얘는 1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1이 만약에 종양이다라고 한다면, 예, 종양처럼 이제 아니라 종양의 확률로 들어갔어요.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그게 이제 하나의 이 컨볼루트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값을 보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라도 결과값을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뭐 해석한다면 굳이 85%의 확률로 얘는 종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비정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거는 이제 바이너리 할 때, 바이너리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혹시나 AI를 뭐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0과 1의 형태로 만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까지 나오는 이제 뭐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에서 보면 이렇게 바이너리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멀티노미얼, 그러니까 멀티노미얼은 뭐냐면 클래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암 1기, 암 2기, 암 3기, 암 4기 뭐 이런 거는 사진을 보고 얘가 암 1기인지 암 2기인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클래스로 보는, 우리가 이것을 노미얼이니까 카테고리가 여러 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멀티노미얼하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얘가 AI가 봤을 때 얘가 고양이냐 강아지냐 원숭이냐 닭이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클래스를 보는 거죠. 앞서는 고양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고양이냐 개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는 이 멀티노미얼이 좀 더 어려워요. 각각의 확률을 다 계산해 줍니다. 계산을 해줘서 예를 들면 얘는 고양이일 확률이 제일 높다. 나머지는 10% 뭐 5%인데 고양이 확률이 한 70%니까 얘는 고양이입니다 라고, 얘를 다시 0과 1의 이 멀티 클래스를 결국 0과 1의 형태로 다시 바꿔주죠. 그래서 디텍션은 고양이로 하는 건데, 예, 이렇게 멀티노미얼한 데이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는 기냐 아니냐, 예, 이거 좀 사투리죠. 기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계속 질병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내가 당뇨냐, 당뇨 전 단계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정상이냐 뭐 이런 것들, 예, 그렇게 봅니다. 세그멘테이션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에서는 세그멘테이션 똑같습니다. 자, 결국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이 중에서 패만 이렇게 뽑아내는 건데, 자, 이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얘도 멀티클래스랑 비슷해요. 요 지금 백그라운드는 다 날린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얘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으니까 얘는 90% 확률이고 패 아니다. 여기는 뭐 한 35% 패 확률이다. 여기는 75% 패 확률. 그럼 얘만 남겨서 얘들은 흰색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얘만 오려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얘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네. 자, 요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결국은 0과 1의 문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이렇게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러니까 이 세그멘테이션은 우리가 첫 시간, 두째 시간에 배우셨는데, 이게 패라는 거를 AI가 지금 알고 이게 오려낸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런 세메틱한 걸 아는 거죠. 세메틱한 거를.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망 구조는 이게 지금 유넷인데 U 모양이죠. 이렇게 유넷을 많이 써요. 구조를 레스넷이랑 유넷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유넷 구조로 많이 쓴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유넷만 있냐? 이게 유넷의 구조예요. 이건 이제 바로 압축 풀링해서 바로 컨트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블록을 쌓으면서. 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보시고, 또 영상 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하세요. 저는 뭐 조금 관심이 없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실 후반부, 요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 이 녀석인데요.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면 우리가 앞서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기 유넷이나 뭐 이런 구조들이 있다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우리가 이제 아까 보셨던 거는 이제 결국은 AI가 만들어지고 나서 얘가 AI가 어떻게 값을 매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사례를 본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AI를 만들어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피팅도 해야 되고, 얘가 지금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 평가는 인간이 직접 보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 시간에는,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후반부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학습, 소위 이제 우리가 이 뭐 딥러닝이든 뭐 어쨌든 AI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트레이닝이에요. 학습, 러닝. 그러니까 AI가 얼만큼 잘 학습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애규멘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데이터 샘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뭐 아까 같은 그런 뭐 환자 사진이 부족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질병이랑 상당히 희소한 질병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희귀 질병일수록 데이터를 얻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애규멘테이션 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애규멘테이션 하고 학습을 잘 시켰어요. 잘 시켰는데 이제 이게 잘 된 거냐 아닌 거냐, 이것을 판단하는 요 결과치는, 자, 요 로스 플롯이나, 요거는 이제 로스 플롯은 아니고 얘는 애큐러시 플롯입니다. 애큐러시 플롯. 이제 보시면 뭐 쉽게 보시는 방법은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표가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 요런 표가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도출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지금 요 Y축은 뭐냐면 애큐러시예요. 애큐러시, 정확도.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요거는 에포크, 반복하는 숫자입니다. 반복하는 횟수. 그러니까 계속 트레이닝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가 해줍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라고 해서 최상의 값을 찾기 위해서 계속 숫자를 바꿔가면서 학습을 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도 높은 걸 이제 딱 끊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두 번째, 세 번째 학습하고, 네 번째 학습하고, 여섯 번째 학습하고, 여덟 번 학습 횟수라 보시면 되는데, 학습 횟수가 늘면 늘수록, 예를 들면 지금 여섯 번째 학습 횟수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이 트레이닝이에요. 파란색이. 그러니까 파란색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습할 때 값이에요. 그 학습할 때 보니까 90% 학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쵸? 이 값을 이렇게 보면 여섯 번째 회기 때, 여섯 번째 반복 때 90%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은 뭐냐면 이제 검증, 우리가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검증, 테스트한 값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뭐 7대3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X폴드 뭐 밸리데이션 하기도 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K폴드 밸리데이션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해서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자, 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요 그림 보는 거 쉽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 근데 지금 8번밖에 횟수를 안 했잖아요, 반복을. 얘가 만약에 10번 하고 20번 하고 30번 하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평평하진 않잖아요. 얘는 좀 더 성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꽤 좋아요. 지금 보시면 90% 넘어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0%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이 빨간 선, 파란 선, 즉 트레이닝 곡선하고 이 트래젝션이 보시면 파란 선이랑 빨간 선이랑 같이 가고 있죠. 요런 게 좋은 거예요. 요런 게 좋다. 자, 왜냐? 트레이닝도 잘했고 테스트도 했더니 테스트도 비슷하게 얼추 나왔어요. 트레이닝처럼. 근데 이 테스트 값이 트레이닝 값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항상 파란색이 더 위에 있습니다. 빨간색보다. 예, 훈련할 때가 더 높아요, 항상.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완벽합니다. 땡큐. 그런데 요렇게 나온다. 자, 좀 극단적으로 썼는데 이거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오버피팅입니다. 오버피팅. 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보세요. 요 패턴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요 지금 이게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 자, 파란 선 이게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 학습할 때는 무지하게 잘 됐어요. 자, 학습은 지금 보시면 거의 100% 가까워요. 그죠? 근데 빨간색은 보시면 이 갭이 있죠. 격차가 있죠. 빨간색은 보시니까 80% 조금 넘었어요. 이만큼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자면 오버피팅이 뭐냐? 트레이닝은 겁나 잘 됐는데 테스트하니까 쭉 떨어지더라, 성능이. 그러면 얘는 테스트할 때만 좋은 거잖아요.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제가 사전적 정의로 또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좀 소음이 있어서 문을 좀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경우는 다시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나오면 오버피팅에 대한 오버피팅이 왜 발생하느냐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나오게 되면 얘를 오버피팅을 해소할 수 있는 요 프로블렘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언더피팅은 뭐냐 하면 지금 학습도 낮고 학습 정확도도 낮고 트레이닝도 낮아요. 자, 얘가 같이 가는 거는 좋은데 성능이 너무 낮아요. 이건 우리가 언더피팅, 피팅이 거의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델로 적합하지가 않다. 성능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경우는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써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성능이 너무 낮잖아요. 이렇게 낮은 성능에 우리가 이 한 80%도 안 되는 만약에 그런 성능으로 뭐 암을 뭐 검출한 AI를 만든다. 그러면 오류가 20% 있는 거잖아요. 10사람 중에 2사람은 오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얘는 모델을 정교화하고 얘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게 AI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언더피팅보다는 이런 일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사실 표는 이게 지금 애큐러시 표로 본 건데 원래는 이 표를 안 봐요. 원래는 로스 플라치라고 그래서 이 반대로 우리가 정확도가 90이라는 거는 오류율이 1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스는 오류 잃어버리는 값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대표로 봅니다.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이것을 우리가 모델을 한 번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지금 학습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자, 최적화라고 합니다. 최적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가장 최저의 값을 딱 여기서 끊어요. 얘는 지금 아마 조금 더 보면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뭐 적어도 지금 8번, 한 6번, 8번 요 선에서 이미 안정화가 됐죠. 예. 요 밸리데이션이 딱 좋아지는 값이 7이네요. 7. 요 정도에서 지금 보시면 예, 둘 다 지금 트레이닝이랑 밸리데이션 이 트랜잭션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또 제너레이제이션. 그러니까 이런 훈련된 모델이요. 이런 새로운 테스트 값에서 우리가 성능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된 값에서만 성능이 높다. 그것을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밸리데이션 값이 들어오더라도 성능이 둘 다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어떤 값이 오든. 예. 자, 근데 이제 과적화 막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오버피팅을 우리나라 말로는 과적화라고 해요. 과대적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이 훈련 데이터에 과도하게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교하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값을 넣었을 때는 훈련 데이터에만 딱 맞는 값이 나오니까 얘는 성능이 낮아요. 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피팅은 보시면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지금 훈련조차 성능이 안 좋은 거니까 얘는 예, 결국은 관련 특성 우리가 이 피처라고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이 모델이 우리가 그러니까 메인 피처를 우리가 검출해야 되는데 피처를 학습을 못한 거예요 제대로. 예. 그러니까 얘는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니까 다시 얘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보다 더 진보적인 알고리즘으로. 자, 그래서 결과 확인을 우리가 다시 요까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 중에 다른 건 모르셔도 이 딥러닝, 머신러닝 다 포함해서 지금 보시는 요거는
하여튼 뭐 AI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들은 지금 요 오버피팅하고 언더피팅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통된 거라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고 결국은 이거 다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하나 설정하고 뭐 딥러닝을 하던 뭐 머신러닝을 하던 주요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조절합니다. 마치 우리가 음악 들을 때 왜 그 이퀄라이저라고 그러나요? 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세하게 음질도 조절하시잖아요. 그렇게 그걸 튜닝이라고 하는데 튜닝까지 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를 아주 정교하게 튜닝했어요. 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둘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라기보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인데 오버피팅은 핵심은 뭐냐? 자, 트레이닝 데이터는 좋은데 테스트 데이터의 적용, 즉 제너레이션이 안 된 거예요. 제너레이션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 데이터에만 딱 맞는 데이터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학습 데이터가 다양한 패턴을 포괄,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의 값이 추가됐을 때 얘를 해결하지 못하는 딥러닝인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이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데 데이터 수를 증가시키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왜냐? 이거 제가 지금 손이 불편해서 쓸 수가 없는데 왜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 연구자인데 이 오버피팅의 대표적인 이유가 임밸런스 데이터예요. 임밸런스 데이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규멘테이션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 의료 데이터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습득하면 딱 5대5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가 실 기반 데이터, 리얼 월드, 실 기반 데이터, 리얼 월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 형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뇌졸중, 우리 아까 뇌동맥류 뇌졸중 보셨는데 뇌졸중이 출혈 경색 합쳐서 45세 이상 성인에서 5%가 안 돼요. 100명 중에 5명만 뇌출혈이란 말이에요. 뇌졸중이란 말이에요. 출혈도 아니고. 그러니까 95명은 노멀,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는 이처럼 굉장히 임밸런스 데이터 천지입니다. 천지. 그러니까 온통 임밸런스 데이터 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규멘테이션 증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증강을 하던 임밸런스 데이터 처리를 하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논문을 쓴 게 있는데 이 뭐 스모트, 보더라인 스모트, 뭐 그 다음에 뭐 겐 이런 게 지금 대표적인 임밸런스 데이터를 해결하는 문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네들 실제로 써보잖아요. 여러분들 예제 데이터처럼 다이나믹하게 이 임밸런스 데이터 문제가 향상되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많이 돌려본 분들만 제 말을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뭐 오버 샘플링, 언더 샘플링, 오버 샘플링, 뭐 스모트, 뭐 겐, 뭐 여러 가지 방법 되게 많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임밸런스 데이터의 문제, 그러니까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면 엄청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임밸런스 데이터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으로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규멘테이션을 해줘라, 증강해줘라. 그나마 겐이 영상 데이터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겐이 애규멘테이션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짜 복제품을 만들어서. 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패턴을 다시 학습시켜줘라. 자,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얘는 쉽게 얘기하면 A라는 문제집으로만 수능 준비를 한 거야. A 문제집으로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는데 B 문제집, C 문제집으로 시험을 봤더니 너무 터무니없이 성능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능을 잘 볼 수 없다. 그쵸? A 문제집으로만 했으니까. 자, 그럼 문제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B 문제집도 풀게 하고 C 문제집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실기반 데이터의 문제는 B 문제집, C 문제집이 적은 거야. 유형이. 그럼 걔를 많이 만들어야지. 이제 그런 이제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수를 어쨌든 증가시켜줘라. 뭘 증가시키느냐? 임밸런스 데이터 중에서 마이너리티 클래스를 늘려줘라. 그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이 데이터 자체에 또 있는데 그럴 때는 경량화, 라이트 웨이트, 경량 딥러닝 이런 게 많이 쓰이는데 경량을 해줘라. 드롭아웃을 해줘라. 그러니까 너무 이 복잡한 연산은 이 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드롭아웃이라고 이 딥러닝에서. 이거 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세요.
드롭아웃 치면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저기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자, 그다음에 자, 웨이트 레귤레이션. 자, 요것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알고리즘을 좀 정량화해 줘라. 그렇게 하면 오버피팅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는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도 그렇게 획기적이지가 않은 게, 이미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최적의 오티마이제이션을 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인밸런스 데이터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드롭아웃 해도요, 이 상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거듭 말씀드리는데, 인밸런스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해라. 자, 그다음에 언더피팅을 말씀드릴게요. 언더피팅. 얘는 지금 학습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하면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문제집을 풀었다. 얘는 그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는 중학교 문제를 풀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등학교 문제를 풀게 해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이 해결할 수 있는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그리고 지금 요게 언더피팅이 되다가 어느 순간 F워크가 뭐냐, 반복 횟수예요. 딥러닝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학습하는데 얘가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또. 그러니까 만약에 F워크를 지금 이렇게 8번만 한다,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8번 만에 모델이 안정화되지는 않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데이터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 10번, 20번, 20번 돌리죠.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습 해석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또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워크를 증가시켜라. 예. 그런 제가 지금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요리를 잘 듣고 계시네요. 이게 화면들도 많이 키시고, 야, 이거 진짜 이 대학원 수업이 다르네요. 제 말씀 들리고 있죠? 네, 들리시는 분, 예, 그게 지금 들리고 있다고 다들 청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요까지는 딱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요건 이제 어려운 거니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과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방법 외에 모델을 좀 더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소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음악을 좀 예쁘게 듣고 싶은데 노이즈가 많이 섞이면 다시 노이즈를 제거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 노이즈가 좀 있더라도 그 이퀄라이저, 약간 음질을 조정하면 좀 제 귀에 좋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우리가 뭐 활성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요 활성함수의 종류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로스 펑션, 옵티마이저인데, 이 옵티마이저에서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뒤에서 이제 요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스타캐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이게 경사각을 찾는 요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긴데, 그 스텝이 있어요. 스텝. 이 최적의 해라고 하는 게, 요게 지금 요 십자가 모양이 최적의 값이에요. 요걸 찾으려고 지금 스텝을 조절하면서 보폭을 조절하면서 요걸 찾아가는 건데, 보폭이 너무 크면 또 안 되잖아요. 찾는 방법인데, 결국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갖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이퍼 파라미터 조절할 때 어디 갔어요? 하이퍼 파라미터 조절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에이덤하고 RMS 프롭, 요걸 많이 씁니다. 옵티마이저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써요. 그냥 요거 말고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면,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음악 들을 때, 여러분들 핸드폰 음악 들을 때 이퀄라이저 조절하잖아요. 뭐 증폭하는 뭐 소리, 뭐 이런 것들, 뭐 비트를 뭐 둥둥둥 이런 거를 크게 해줄 거냐, 뭐 그런 거예요. 그걸 조절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는 뭐냐면 학습률.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핵심은 뭐다? 옵티마이저는 에이덤, RMS 프로, 이걸 많이 쓴다. 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시간 한 학기에 모든 걸 압축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찾아보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 요 출력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력층이 뭐냐면 이게 이제 CNN에 있는 건데 조금 더 올려볼게요. 아, 이거 지난 시간에 있는 건데 잠시만요. 아유,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게 잠시만요. 이게 플래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확대가 안 되네.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잠시만요. 제일 마지막에 결국은 모델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CNN이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하게 분류를 하거나 예를 들면 0과 1에 각각의 이제 포함될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죠. 즉 이게 종양이냐 아니냐 85%의 확률로 종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가 멀티노미얼하게 양자택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캐테고리 중에서 얘에 제일 가깝다, 고양이에 제일 가깝다 이런 거 예측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바이너리를 할 거냐 아니면 캐테고리컬로 할 거냐에 따라서 요 활성함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활성함수라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이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이제 설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진 분류 우리가 아까처럼 종양이냐 아니냐, 암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시그모이드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바이너리아. 그러니까 이건 실습을 지난번에 컴퓨터 공학 학생들한테 이거 실습을 했더니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예제를 통해서 이거 맨 마지막에 출력층의 활성함수를 엉뚱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하나의 레이블에 다중 분류인 경우는 소프트맥스를 써라. 예. 근데 하나의 레이블에 다중 분류, 멀티노미얼하게 클래스피케이션을 소프트맥스를 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시그모드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예. 자, 그다음에 다중 레이블의 다중 분류도 역시 시그모드를 써라.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과 1 사이의 값의 회귀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게 사실 로직 곡선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로직 곡선도 어쨌든 시그모이드 곡선이랑 똑같으니까 시그모드를 써라. 왜냐하면 이게 로짓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시그모이드가 로짓으로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손실함수는 여기 지금 두 번째 우리가 학습 파라미터에서 손실함수를 골랐는데 자 여기도 이진 분류에 따라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많이 써요. 크로스 엔트로피 제일 많이 써요. 손실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진 분류는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쓰고요. 얘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셀프 러닝 그러니까 반지도 학습. 반지도 학습이랑 요즘에 이 딥러닝이나 이런 게 가장 이제 쌈박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제일 최고의 지금 결과를 보이는 게 뭐냐? 요새는 반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픽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픽 모델링. 그래픽 모델링에서는 이런 걸 또 응용해 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모델. 아무튼 어쨌든 간에 손실함수 이런 걸 쓴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사하강법 이 스텝을 찾아가는 기울기를 찾아가는 게 이제 에이덤 이 대표적인 아까 에이덤을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